안녕하세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에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으면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ADHD가 성인에도 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ADHD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 ADHD 이야기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가 ADHD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이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상대방이 이해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된다, 그런 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몰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기가 좀 무능하게 느껴지고 실수투성이에 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걸 나는 왜 못하지? 맨날 야단 맞고 그렇게 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좀 해결이 되면서 내가 되게 무능하고 바보 같고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일을 처리하는 거나 이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나의 장단점이 좀 다르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은 아이들은 한 10명에 1명 정도, 어른들은 20명에 1명 정도. 되게 커먼한 질환입니다. 제가 사실 ADHD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그때는 그런 말도 잘 없었고 ADHD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진단 기준에 이제 다 맞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세워보면 거의 다 맞거든요. 만약에 증상을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나도 그거 있다, 나도 그거 있다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건망증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수가 잦다. 왜냐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승질이 급해요. 좀 충동성이 있고 빨리 확 해치워야지, 막 꾸준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해치우려고 하고 후다닥닥 해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또 다른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 개념이 이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죄송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한 10분 안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이 끝나면 한 20분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엉성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늦고 항상 막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서 헐레벌떡 항상 좀 그래요. 나도 그런 거 있다, 나도 그런 거 있다 다 하실 텐데 사실 진단이 되려면 또 다른 진단 기준이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다, 가족 생활이나 학교 다니는 거나 직장에 계속 실수가 있거나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야지 진단이 나옵니다. 다 있는데 힘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진단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성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도 권유받은 그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일에 꼭 필요하고 뭔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 발표를 하러 외국에 갔는데 카이로에 갔거든요. 그게 이제 포스터 발표였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안 가져간 게 있었어요. 포스터를 안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간다. 그럼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권, 또 지갑, right? 그 다음 폰. 저는 그 각각을 다 안 가져가 봤거든요. 비자 같은 영주권을 안 가져와서 다시 못 들어온 적이 있었고,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거의 밖에 노숙할 뻔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도착했는데 폰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고, 예를 들면 요리를 하는데 일단 음식은 다 타고 온 집안이 연기로 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재 공부 몇 번 올리고 그 정도까지 가는 분은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은 제가 요리 안 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요리를 하면 두려워. 오븐을 쓰고 오븐을 닫아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 오븐이 3일이나 켜져 있었어. 이게 건망증이라는 게 모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실 진단을 지대로 받게 되냐면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남편이 계속 이거는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얘기 들으시면 이게 옆에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불안한데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40몇 년을 살았잖아요. 잘 생각하면은 엄청 직장이나 가족에게 힘들 수 있어요. 꾸중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있잖아요. 좀 잘하면서 자괴감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자랑스럽게는 생각 안 해요. 힘드니까. 그거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고쳐야지는 잘 안 돼요. 고쳐야지는 잘 안 되고 보완해야지는 돼요. 보완해야지. 그래서 내가 보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어, 그런 단점이 있어. 다른 사람도 약점, 단점 다 있잖아. 그게 나의 약점과 단점이야. 보완하는 방법을 자꾸 익히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큰 부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초기 단계는 내가 그 ADHD가 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부족하고 못났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그래도 장점도 많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잠재력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키예요. 그러면은 정신건강과 전체적으로 삶을 보는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ADHD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ADHD라고 다 또 나쁜 건 아니야. 그런 시각을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ADHD는 일단 지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능별로 분포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ADHD가 발달상에서 있는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발달할 때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발달장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발달하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DHD도 그걸 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억력 또는 충동성, activity level, 행동이 큰 거 그런 거가 있는 거지 이게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쪽에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좋은 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 중에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 그리고 시몬 바일스 체조 선수 엄청 잘하시는 체조 선수 그분도 있고 기안 팔사님이 자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좀 충동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직성이 좀 없고 생각나는 거 그냥 막 하는 사람들. ADHD가 있다고 해서 못할 건 없고 제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군은 세심하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뭐 컴퓨터하고 하면 또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세심하고 꼼꼼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되게 힘들 수 있다.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액티비티가 많고 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다. 이게 ADHD가 주의력이 좀 약하고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이유가 자꾸 잡다한 생각이 나요. 주의력을 쫙 잡고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면 잡고 있는 게 훨씬 쉬운 거 딴 거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각성을 하려면 몸 안에서 뇌 안에서 각성을 위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좀 부족한 상태. 그래서 각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돌아다녀야 덜 지루하고 딴 사람 조금 지루할 거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원래 좀 각성이 덜 되는데 더 지루한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 그럼 그때 이제 도파민, 에피네프린이 좀 나옵니다. 맞지? 그건 자기가 느낄 때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더 차이 나게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딴 거 다 졸려 죽을 뻔했는데 이거 한 게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살짝 각도만 바꾸면 엄청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제 특성이 그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환자나 케이스나 문제들을 엄청 파고드는데 막 복잡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저는 엄청 파고들어요. 어느 정도 파고드냐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그 사람이 있는 차트를 거의 다 읽어요. 왜냐면 흥미로우니까 나한테는.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잘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의 특성으로 되면서 boss나 colleagues, 옆에 사람들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힘든 환자를 나한테 주면 돼. 그러면 어떠냐? 이게 내가 조금 다른 데서 실수를 해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ADHD로 살다 보면 부족한 점이 진짜 많고 제일 고생하는 건 자기인데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골똘하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게 뭔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충동성 있다 했잖아요. 충동성 사실 되게 문제되거든요. 사실 문제만 말하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이혼율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좀 충동적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중독성 있는 걸 좀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충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생각할 때 너무 재지 않고 뛰어드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거에 탐험가 기질이 궁금한데 그때 이제 각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entrepreneurs 있잖아요. 사업가, 막 새 일을 시작한 사람, 스타트업하고 이런 약간은 충동적인 면이 있지 않으면 이게 못하는 보통은 또 이분들이 안 되는 게 attention,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면서 거기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옆에 사람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리정돈 안 되는 게 되게 심하고 보통 제가 소아 자주 보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애가 정리정돈 안 해서 너무 그거 갖고 맨날 싸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방 사진 같은 거 보여드려요. 제 방이나 오피스 사진. 그러면은 다 이렇게 딱 보고 아, 우리 아이는 아주 심한 게 아니네요.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런 데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미국에도 살아봤고 한국에도 살아봤고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30여 개국을 여행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녀보고 또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보고 하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100년 살잖아요. 그렇게 정리돼 있지 않아요. 한번 자기 삶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삶이 꼭 공간도 그렇지만 삶이 막
계획한 대로 착 정리되고 내가 이걸 원할 때 여기 딱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딱 컬러 코딩 돼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히 삶의 단계가 계속 바뀌잖아요. 싱글이었다가 이제 가족이 되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뭐 이 직장에 있다가 저 직장에 되고 내 마음대로 정리된 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굉장히 해야 되시는 분은 자리 갈 때마다 이게 한번 적응하는데 좀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정리하는 게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를 못하는 이런 타고나게 잘 못하시는 분은 정리 안 된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스트레스가 적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롭고 정리 안 되고 이게 막 혼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적응을 잘해서 오히려 resourceful이라 그래요. 뭔가 없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찾아가지고 더 resourceful하게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어떤 성향이 있으면 보완은 계속 해줘야 돼. 보완. 너무 심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보완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계속 정리 안 된다고 야단만 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이제 정리 보완을 좀 해주면서도 내가 그래서 원래 나는 생각 못하는 생각도 나고 또 어느 환경에 처해져도 나는 잘 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과 함께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잠재력이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 이야기해줘야 돼.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피해가 좀 안 돼. 그거는 진짜 ADHD와 아무 상관없이 배려라는 가치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지만 남편이 있는 공간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냥 그 근처에는 내 거를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에너지 쏟기보다는 다른 장점에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파트인데요. 여기서 미스테리는 어떻게 의사가 되셨나요? 어떻게 의대를 다니셨나요? 제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It's a miracle. 저도 항상 감사하면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봐봐요. 제가 쓴 중요한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ADHD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하면 요거를 한번 꼭 생각해보세요. 제가 김밥 요법이라 불러요. 제가 되게 연구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착 알려드리고 기억에 탁 남을까. 그래서 이렇게 김밥 요법. 김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줄김밥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잖아. 근데 이제 다 잘라져 있잖아요. 먹기가 쉽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DHD인 분이 뭘 할 때는 잘라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다 아닌 사람도 사실 중요한데 어떻게 자르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로, 과업 이런 걸로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자르는 거는 좀 유명한 포모도로 메서드라고 있어요. 포모도로 메서드. 25분을 하고 5분을 쉬고 25분을 하고 5분을 쉬고 25분을 하고 5분을 쉬고 4번 하고는 길게 쉬고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의대 공부를 하잖아요. 한 10과목 공부해야 되고 막 페이지는 막 수백 페이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ADHD가 있는 사람은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해가 내가 앉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생각하면 막 진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싫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은 내과 몇 페이지를 하겠다. 그게 과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내과를 1시간 하고 바꿔서 외과를 1시간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오늘 10시간을 공부하겠다, 시험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또 영어로 국시를 다 쳤잖아요. 내가 미국 의사 국가고시 쳤잖아요. 그러면 의대에서 배운 모든 양을 이제 영어로 다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하는데 제가 항상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을 요만하게 뽑습니다. A4 용지로. 그러면은 한 날에 할 양을 이제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큰 일을 뭔가 해야 되면 뭐 한 번은 날 잡고 앉아가지고 이 태스크를 어떻게 쪼갤 건가, 이 김밥을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날까지 요걸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한 날 딱 보잖아요. 한 날 딱 보면 이제 할 게 페이지 정도가 정해져 있어. 그 다음 그 한 날에서도 이제 오전, 오후하고 또 과목도 바꿔줘 계속.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수백 막 되는 거를 막 하겠다 이거를 얘기하지 말고 그때 할 것만 딱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환기를 시켜야 돼. 지루하고 긴 걸 계속 하도록 놔두면 안 돼. 예를 들면 애들 같으면 숙제가 있으면은 페이지에 문제 한 20개가 나온다 치자. 만약 10개가 나왔다. 그게 막 한 5페이지 있다. 갖다 주면서 숙제해라 이러면 이제 얘들은 반응이 뭐냐면 계속 도망다녀. 왜냐면 그게 너무 막 덕덕 막히 숨이 막히기 때문에 앉아서 그걸 천천히 계속 하고 있어. 막 생각해도 막 너무 괴로워요. 이 애들이 그 괴로움 정도가 더 되게 심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한 페이지 주면서 밑에는 또 보여주지도 않아요. 요 위에 내 5개 먼저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엉떡 정도 풀 수 있지 이러면서 이거 잘했다. 그래 밑에 5개.
그런 식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김밥요법 꼭 해주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망증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개념 두 개씩 있어요. 일단 제가 각방요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애한테 모든 물건에 좀 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건에 주는 건 또 못해. 그건 못해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폰, 지갑, 안경 저 같으면 이런 애들은 중요 자리가 있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가면 자리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생각날 때마다 계속 걔네들을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계속. 이건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다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있잖아. 책가방, 도시락가방, 뭐 신발주머 이런 게 있잖아. 중요한 것만 자기 방을 만들어놔요. 이걸 같이 의논해서 방을 만들어놔. 이름 적어놔도 되고 이렇게 상자를 하나 해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줄을 꺼놔도 되고 이렇게 이게 얘 방이다. 그래서 계속 그 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잃어버리는 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특히 물건, 소지품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은 소지품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룰이에요. 필요 없는 거는 다 그냥 도네이션이나 다 하시고 진짜 필요한 거 딱 되게 중요한 거 3개만 하기도 어려워요. 3개, 5개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다 정리하라거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라거나 이러면 안 돼. 딱 중요한 거 몇 개만 해서 각방요법에서 그 틈날 때마다 그 방으로 보내야 돼요. 그 2개는 꼭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자기가 되게 심하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사고를 칠 것 같은 뭔가 문을 안 닫아서 도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진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일촉즉발인 그 정도 그리고 계속 직장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이 정도면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저도 정신과 의사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거의 다 적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 이만큼 되니까 의사가 딱 듣더니 그냥 약물치료 합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해. 이 정도 심하면 약물치료 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 하자고 해서 약물 지어주고 근데 이 정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실수는 있지만 막 안전에 위협이 있을 정도 아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약물 치료 말고 딴 걸 해보고 싶다거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치료 요법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여러 요법들이나 스트래티지가 많아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줄이나 알람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중요한 거 같으면 multiple alarm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는 캘린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캘린더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그게 떠요. 그게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알람 해주고 그 다음에 voice AI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니 같은 애들 미국은 알렉사나 구글이나 그런 애들을 여기저기 놔두고 생각날 때마다 보이스 메모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은 기억을 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 사실 심한 데피시트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동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잡고 있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났잖아요. 그거를 집 어디 와서 메모 적을 때까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한다거나 그런 리마인더나 캘린더 같은 거 계속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스케줄, 김밥요법, 각방요법 이런 거를 잘 보완하게 사용하시면 기적적으로 할 일을 해내면서 또 나름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장점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의 ADHD가 있는 분들의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점을 찾도록 노력하면 좋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뭔가 좀 창의적인가 좀 예술적인가 좀 아틀레틱한 면이 있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찾아서 내 관심을 끌고 내가 잘하는 곳에 조금 더 에너지를 써보시면 더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실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유대감이나 관계 안에서의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그런 특성은 장점도 많습니다. 내 한 번 친구면 얘를 뭐 끝까지 간다 이거 있잖아. 근데 힘든 점은 너무 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개인보다 단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었고 전후 국가에서 세계를 우러보는 나라가 된 거는 막 진짜 똘똘 뭉쳐서 함께 열심히 서로 내 생각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 습관과 생각은 문화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생기는 게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다. 이 부분을 많이 존중해 주지 않는? 왜냐면 우리 식당 가도 15명이 가면 통일해야 돼. 15개 딴 거 시키면 다들 싫어하죠. 왜냐면 나는 짜장면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쉽게 짜장면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나는 꼭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 근데 한국 사회는 동질화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성적은 이 정도 돼야 되고 학교는 이 정도 나야 되고 돈은 이 정도 벌어야 되고 집 사이즈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차는 이 정도 이게 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천만 명을 생각해보세요. 이 네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네모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별이야.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네모가 탁 세워놓기 좋잖아. 야, 너는 여기 좀 많이 별나다. 이렇게 좀 쳐봐. 딴 애들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니? 학원도 보내주고 이것도 하고 막 계속 네모. 그러면 내가 별인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모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내가 나로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까요? 너 별나다, 이상하다, 이게 뭐 났냐? 그런 말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이거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크다는 거는 그렇게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자율성이란 게 없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를 쫙 줄 세워서 네모 쫙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다 행복하다, 사는 게 참 재밌다, 이런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이건 OECD, 밥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잘 산다는 국가에서는 행복도가 바닥 수준입니다. 그런 걸 봐도 잘 알 수 있고, 또 자살률 좀 산다는 나라 독보적인 일돈이 평균의 2.5배 정도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장점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깥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면을 둘러보면 정신건강 지표나 내면의 건강 지표가 바닥입니다. 아주 안타깝죠. 이제는 이걸 올릴 때가 된 거예요. 그거랑도 관련이 있죠. 제가 외적 동기, 내적 동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이 내적 동기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동기 하면 다 외적 동기 생각. 아이한테 어떻게 공부 잘하도록 동기를 주지? 이번에 평균 95점 넘게 나오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준다. 이게 다 외적 동기인데, 그 동기라고 말하면 보통 뭐 상이나 벌을 준다. 우리 사회가 동기라는 게 거의 외적 동기밖에 없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나 동기를 주는 걸 다 외적 동기로 생각하세요. 그럼 큰 부분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가 뭘까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일 자체.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내적 동기는 그 공부 책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에 내가 궁금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애가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에 대한 책을 읽어. 그럼 재밌잖아. 그게 흥미, 호기심, 뭐가 알고 싶어서 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보람이나 뿌듯함? 그다음 가치,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예를 들면 의사가 되는 가장 큰 사실 내적 동기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의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적 동기예요. 근데 외적 동기라는 것 자체가 바깥의 상벌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깥의 상벌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을 100% 잘 주지 않잖아요. 승진을 다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적 동기는 대체로 경쟁을 유발합니다.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에 한계가 없어. 그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경쟁 사회가 된 게 외적 동기를 계속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을 유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승진하는 애가 있고 반에서 5등 드는 애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안 된 사람이죠.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이러니인 게, 외적 동기를 막 이렇게 아이들도 몰고 어른들도 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딴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보면 그 딴 사람 소수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는 다 못했는데 나 여기 왔다?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로 계속 사람들을 드라이브 하다 보면 위에 소수는 갑에 쓰고 나머지는 다 을로 느끼는 등급이 나눠지면서 갑을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문화적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대학교 얘기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다, 너는 어떻게 됐니? 이런 게 모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장이 직원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이렇게 하여튼 다 뭐 어디서 조금씩 이렇게 나는 이 정도 했다, 너는 뭐 했니? 이런 게 돼서 그런 문화가 만연한 게 외국에도 좀 알려져 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 가지 신문에 나와요. GAPJIL. 그 다음에 또 큰 폐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상을 성취해야 되고 몇 명밖에 안 주는데 얘 말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협력이 잘 될까요? 협력.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신뢰? 뭔가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나눠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외적 동기를 계속 주면서 경쟁을 막 시키잖아요. 보통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경쟁을 시켜야 얘가 더 잘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조직과 전체적인 사회에서 보면 옆에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협력과 신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슨 시험 정보 들어오면 안 가르쳐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옆에 지점, 내 지점, 우리 부서, 저 부서 말을 안 하게 돼요. 내가 더 1등 해야 되는데, 이제 심하면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죠. 계속 서로 헐뜯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옆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옆에 사람과 계속 경쟁해서 다 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애한테는 사회가 그렇단다. 너 해서 1등 돼야지. 너 먹히는 게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 사회를 또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 사회를 바꿔야 되고 분명히 우리 자녀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어른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안 바꾸고 그대로 이걸 밑에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잖아요. 다음 세대는 사실 지금 세대한테 왜 이런 사회를 그대로 물려줬어요? 바꿔서 물려줬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외적 동기만 해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네가 뭔가 성취하고 안 그러면 이제 무시하고 살고 그래야 네가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개념은 진짜 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사회 안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이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좀 나는 열등하다, 나는 못했다, 난 그걸 못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걸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self-talk이라 그래요. 스스로 하는 말이죠. self-talk을 자기에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유튜브 채널 닥터 지학원 시작할 때마다 제가 breathing 하면서 self-talk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꼭 해주셔야 돼요. I a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치가 좀 많이 부족한데요. 교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많은데 그건 사실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I'm worthy를 계속 얘기해줘. You're worthy. 자기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나영, you're worthy. 네가 성적이 좋은지 외모가 예쁜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no matter what. 아무것도 상관없이 you're worthy라고 계속 얘기해줘요. You're worthy no matter what. 그 다음에는 I'm lovable.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꼭 얘기해줘야 돼요. I'm loved.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난 사랑받아 충분한 사람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면 여러 가지가 꼬입니다. 정신건강도 꼬이고 관계도 꼬이고. 이거 두 개는 진리예요. 진리. 그거를 계속 스스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발을 내디딜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는 말, 내가 주로 쓰는 말은 생각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생각하는 생각이 진짜 많은 차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 Core Mind의 중심도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는 그 trajectory,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고 어른들한테도 강조하는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안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섞여 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를 좀 일찍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대 인턴까지 하고 레지던트를 떨어져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꿈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미국에 레지던트를 여기 붙었으면 한국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인턴에서 레지던트 떨어지면 사실 되게 큰 실패거든요. 인턴에서 레지던트 떨어진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되게 큰 실패를 안고 미국에 갔는데 좀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1년 만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뇌영상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고 존스 홉킨스에 오게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좀 실패나 시련이나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완전 100%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젊으신 분이나 원 일을 새로 하시는 분은 꼭 그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경험을 아프고 나서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되게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다가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거의 1년을 풀 장애 등급 받으면서 거의 집에 누워있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일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멘붕이 왔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그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의사 일도 못하고 그러면 대부분 다 되게 불행하게 생각했겠죠. 이게 뭐냐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뭔가 여기서 할 일이 있겠지 누워서도 할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시작한 게 집필이에요. 누워서 쓸 수 있는 받침대 사서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번 책이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경험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상황에 양면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뒷면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100년 살면서 먹구름이 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없고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확 좌절해버리면 이제 성장이 거기서 주춤하거나 멈추거나 뒤로 갈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안에도 뒷면에 밝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뒷면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꼭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work, I have to finish this project 뭐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수라는 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나의 주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주도해서 하는 일입니까? I have to라고 하면 그 말 자체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해야 돼.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 have to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제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안 했을 때 감옥에 가는 일 있습니까? 누가 나를 칼 들이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잘 생각해보면 I have to라고 하는 게 사실은 have to가 아니고 I choose to인 거예요.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월세 내고 하려면 직장을 가야 돼요. 아니에요. 직장 안 가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못 내니까 고시원에 들어가. 컵라면 뭐 먹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안 하는 이유는 you chose it. 내가 직장을 가서 월세를 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말 하나 바꿈으로써 주도성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I have to라고 하지 말고 I choose to라고 하면서 내가 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세부터 바뀌어요. I have to에서 I choose to. 딱 이런 주도성, 내가 남이 시켜서 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다는 걸 일단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뛰는 마법의 말이 있어요. I get to라는 말이 있어요. get to는 뭐냐면 뭘 하게 될 기회를 얻어서 좋다 이거예요. I get to go to Disneyland. Like 디즈니랜드 가게 돼서 너무 좋아 이런 거. 제가 그 개념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직접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아까 몇 년 전에 엄청 아파서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집중 치료하고 쉬고 막 겨우 조금 좋아져서 직장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 못 가게 됐을 때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까지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고생해가지고 의사 되고 그때 이제 막 결혼도 했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지고 제가 환자가 돼서 한국에 친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다시 일하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저의 되게 큰 기도이고 욕구였어요. 왜냐면 의사가 아닌 삶이 아무 일도 못하는 삶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해서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하기로 하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길인데 그 전에는 제가 일하러 갈 때 일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랄라랄라라 하면서 하기 잘 안 돼요. 아침에 매일매일 가는데. 그래서 또 일어나야 되네.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오늘도 가야 되네. 근데 그 제가 돌아온 날 진짜 운전할 힘도 없어서 남편이 운전을 해줬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갑니다. 직장으로. 그 직장으로 가는 길에 볼티모어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 고가도로 탁 올라가면 볼티모어 스카이라인이 쫙 보입니다.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떠나다가 있던 직장을 가는 길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스카이라인을 탁 듣고 내가 일하러 왔구나 하니까 진짜 눈물이 확 차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가 눈물이 싹 찰나요. 그때가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I have to go to work 그랬을까요? I get to go to work. Finally, I get to go to work. 와, 내가 드디어 일을 하러 오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볼티모어 스카이라인이고 몸은 더 힘들었지만 내가 왜 have to라고 하지 않고 get to라고 했느냐. 거기에 그 마법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바로 gratitude,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일하고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눈이 바뀌잖아요. 그럼 엄청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내가 열등감 있는 것 같고 내가 못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처음에 I'm worthy, I'm lovable 꼭 하라 했죠. 그런 다음에 I have to라고 하는 일을 I choose to로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I get to. 와, 내가 학교 갈 수가 있다니. 와, 이렇게 매일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니. 와, 이렇게 밥 먹여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마법이 왜 일어나냐면 gratitude는 머리에 감사 회로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 머리에서 반짝반짝 하는 곳들이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얘기해보면 전전두엽이 이제 그쪽으로 혈이 막 갑니다. 전전두엽은 고기능 사고를 하는 곳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좀 더 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또 활발하게 혈류가 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상하부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몸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몸이 편안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 몸이 평안해지면서 부교감신경 쪽이 활성화돼요. 호흡이 천천히 나오게 되고 심장도 좀 더 차분하게 뛰게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차분해져 긴장도가 떨어지고 잠도 잘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머리 안에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neurotransmitters,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하잖아. 그 중에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 도파민은 동기부여하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 좋고 또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져요. 감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를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 대부분의 항우울제에는 세로토닌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기분이 좋아져. 그 다음에 감사 더 하고 싶어져. 그 다음에 내가 복 받은 사람처럼 생각돼. 그래서 봐요. I have to에서 우리 I choose로 갔죠? I get to로 가잖아요. 내가 이걸 하게 됐다니.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자세와 말 그렇게 했을 때 몸에서 저절로 생각도 현명하게 되고 몸도 편안하게 되고 기분은 좋아지게 되고 그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애써야 되는 부분은 그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have to에서 choose to에서 그 생각의 전환을 하면 바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I have to 하던 일을 I get to로 한번 바꿔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회로는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돌려놓으면요 얘가 고속도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얘가 또 마법인 건 뭐냐면 win-win situation이 돼요. 내가 이분한테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스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 회로 돌아가죠. 저 사람 회로도 돌려줘요. 그러면 저 사람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동기가 더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막 짜증나게 잘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감사할 거가 혹시 있나 하면 그 찾아서 얘기해줘요. 오늘 거기 뭐 떨어졌어. 가져다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내 회로 돌아가고 저 사람 회로도 돌아가요. 제가 이런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한번 다 실험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감사 굉장히 강조하고 I get to 마법의 말 다 해보시라 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감사의 효과를 많이 가르쳐드려요. 그러고 나서 진짜 변한 분들이 많고 제가 감사요법이라 불러서 제 카페에 오시면 감사도 쫙 적을 수 있어요. 남의 감사를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감사를 읽는데 회로가 돌아가요. 그래서 세로토닌 올라가고 도파민 올라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해지는 걸 직접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체로 부정적인 사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굴러가는 사람과 긍정적인 것을 취주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서 말도 I choose to, I get to 이렇게 하시고 그 감사한 거 이걸 하게 되는 게 어디야? 나한테 이게 주어진 게 어디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어두움에 쌓였다 해도 그 어떤 밝은 빛을 보려 노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에 한번 감사하고 주어진 기회에 get t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지금 있는 것보다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분명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고 있어. 어떻게 주고 있냐? 남 하는 거 다 해야 돼. 남이 뭐 자격증 땄다 그러면 따야 되고 남이 바디 프로필 찍었다 그러면 찍어야 되고 남이 저쪽에 여행 갔다 하면 또 거기 여행 가야 되고 남이 무슨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사야 되고 이 남이 하는 걸 해야 된다는 끈끈한 연대감에서 오는 부작용 그것만 낮춰도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남이 하는 걸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FOMO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딴 사람 다 하는 걸 못하면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하지 말고 JOMO라고 생각해요. JOMO. J가 뭘까요? Joy of missing out. 놓칠 것 같은 거에 대한 joy. 그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는 게 좋을 수가 있어? 있어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디 프로필을 다 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바디도 뭐 중요하지만 배우는 걸 더 하고 싶어? 아니면 정신 건강에 좀 더 신경 쓸 거야. 자기 우선순위를 자기가 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는 게 놓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주투해서 하는 건지 나들 하니까 덩달아 하는 건지 보세요. 그래서 덩달아 하고 나한테 큰 의미가 없는 걸 그냥 기분 좋게 탁 다 내려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떠냐면 내가 15개 정도 하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3개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스트레스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이런 데서 미니멀리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삶의 미니멀리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쓸데없는 거 없이 간단하게 딱 해놓으면 스트레스 레벨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 생존에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외부에 있는 위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받아버리면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리에서 제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외부 상황을 뭐 정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들 있잖아. 그때 내 몸의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가면 이런 말 있잖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만성적으로 가면 정말 그냥 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 사회가 거의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줘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왜냐면 위협이 왔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반응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위협이었으면 맹수가 나타난 거죠. 뭐 호랑이가 나타났거나 그랬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공이 커지고 각성이 올라가고 머슬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게 다 빨리 태세를 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급한 반응이죠. 그때는 또 딴 거는 다 셧다운합니다. 뇌를 셧다운하고 장운동 셧다운하고 면역 같은 거 다 셧다운해요. 왜냐면 빨리 싸워야 되니까. 그게 지금 한 달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주만 계속 된다고 해도 피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빨리 고쳐줘야 돼요. 왜냐면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사실 생명의 위협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의 반응은 생명의 위협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낮춰주는 게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뇌가 딱 보는 거야. 호랑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숨 쉬는 거 보니까 호랑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자기가 또 낮춥니다. 근데 이거를 딴 거 해도 되지 않아요? 예, 되는 거 있어요. 근육 이완도 할 수 있어요.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얘가 호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육이 쫙 풀려 있어. 그러면 호랑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공 축소나 심장박동 내리는 거나 장운동 이런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숨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릴렉세이션 테크닉들도 숨을 고르게 해주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법을 많이 가르쳐드리고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그건 한숨이죠. 그래서 심호흡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숫자를 세면서 하라고 해줘요. 저도 이 호흡법을 배웠어요. 미국에서 치료법을 쓰는 것 중에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이라고 아예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는 거는 4-2-4 호흡 가르쳐드려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4가 들숨 4초, 그 다음에 참아요. 멈춤 2초, 그 다음에 날숨 4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2초 안 쉬고 그냥 바로 가세요.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쉴 때 4초보다 조금 길어도 되고. 이게 미국 네이비 실 아시죠? 그분들한테 거의 호흡을 다 가르쳐줘요. 그분들은 박스 호흡이라고 되게 유사한 호흡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4 이렇게 해요. 4 들이쉬고 4 참고 4 내쉬고 4 참고 이렇게 합니다. 왜 하냐? 그렇게 숨을 쉬면 뇌에서 아무 상황 아니고 편안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상황대로 머리와 몸을 돌립니다. 그럼 고기능 사고를 더 잘하게 되고 호흡과 근육 긴장 같은 게 풀리게 되고 그래서 왜 네이비실은 중요한 판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폭탄 터지고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호흡을 하면서 현명한 뇌를 셧다운하지 않는 거를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화났을 때나 짜증났을 때 이 호흡을 해줘야 현명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면 내가 하는 말이나 결과가 거의 토끼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숨을 쉬셔서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저는 매일 해야 돼. 매일.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를 watch에서 하라고도 하죠. 그건 1분이에요. 1분 하셔도 되고 5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많이 명상하듯이 해도 돼요. 근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1분이나 5분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나온다고 예상될 때 보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럴 때 호흡하시고 들어가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긴장도는 다 떨어졌고 머리는 더 현명한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이나 강아지들이나 보면 배가 이렇게 올라가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우리가 복식 호흡을 잘 하던 사람들인데 크면서 흉식 호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흉식 호흡에서도 굉장히 얕은 호흡이 돼요. 여기 위에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우리 폐가 굉장히 크거든요. 복식 호흡은 공기를 배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줘요. 근데 공기가 사실 배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복식 호흡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밑에 쪽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면 처음 하시는 분은 배를 쭉 내민다고 생각하면 돼요. 쭉 내밀게 되면 힘을 주게 되면서 공기가 허파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까 사이사 어려웠던 사람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폐활량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기 전에 내 스트레스 레벨을 1에서 10에서 재요. 하고 나서 1에서 10에서 다시 재보세요. 대부분은 이게 떨어진 거 느껴져요. 왜냐면 몸이 이완됩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1이 없는 거고 10이 만땅.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우리 살살 호흡 한번 해볼게요. Breathe in. 4개 참고 out 4. 4보다 좀 길어되고 여기서 relax 해줍니다. Breathe in. 배로 한번 더 보세요. Over 2. Out for 4. 셋, 넷. 조금 빠르게 하긴 했는데 찌근찌근하던 머리가 살짝 풀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조금 짧았지만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앞뒤로 한번 재보시면 이게 정말 긴장이 풀린다는 걸 느끼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까 외적 동기 얘기도 했고 경쟁도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더 해야 되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뤘지만 이제는 내면을 돌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면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삶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사는 게 참 괜찮다, 우리나라가 참 괜찮다, 우리 삶 참 괜찮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 참 살기 좋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돌볼 때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게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거를 개선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호흡과 명상이라는 건 어떤 게 있나, 어떤 여러 가지 요법들로 내 마음의 힘듦을 고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줄까, 이런 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내면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또 내면의 가치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내적 동기를 좀 더 생각하게 돼서 서로 또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자세만 바뀌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안전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쓴 책도 그렇고 제가 Rise Together라는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우리 내면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올리자. 그렇지 않으면 힘든 사회를 Next Generation에 다시 물려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